반갑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2회 페이지 174쪽입니다. 주제통합. 예술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함원둔법이라 그래서 보기 활용 문제가 좀 까다로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예의주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부터 갈게요. 회화에서 회화라고 하는 게 일단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입체적인 사물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는 것, 즉 입체적인 것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입체를 현실감 있게 표현하는 방법인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선원근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선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1번 소실점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러한 소실점과 소실점을 향해 설명하려고 적고 있어요. 뻗어가는 직선을 이용해서 평면의 공간적 깊이가 나타나도록 표현하는 방식을 선원근법이라고 한답니다. 지금까지 본 부분은 선원근법의 개념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르네상스 시기에 미술가들은 일상적 경험을 통해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죠. 당연히 가까이에 있는 것은 크게 보이죠. 이 사실을 회화에 반영하는 것을 넘어서 재현의 정확도를 정밀히 계측하고 증명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다. 그들은 평면 위에 밑줄 평면 위에 3차원성을 부여하여 세계를 시각적으로 보다 정확히 재현해내고 보이는 대상을 평면에 그대로 옮기기 위해 밑줄 쳐보시면 그게 바로 선원근법을 개발한 이유이자 개발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원근법 중 선원근법을 개발한 이유, 개발한 목적. 위에서 선원근법이라는 회화의 공간 재현 원리를 개발했다. 그럼 결국 선원근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이유를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사실적인 재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선원근법이고 사실적인 재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실을 표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실주의 미술과 연관성을 맺고 있다라고 서술하는 것 자체도 특이사항은 없을 겁니다. 이어서 볼게요. 알베르티라고 하는 사람 체크해 보실까요? 알베르티는 고대 그리스의 광학 이론과 고대 그리스에서 나온 광학 이론이라고 하는 녀석과 기하학적 가정을 근거로 해서 선원근법을 정립했대요. 그러면 선원근법에는 고대 그리스 광학 이론과 기하학적 가정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도 특이사항은 없겠네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우리 눈에서 확산되는 시각광선이 고대 그리스에서 시각광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꺼냈대요. 시각광선이 대상을 향해서 직선으로 뻗어나가서 대상에 닿음으로써 시각 이미지가 산출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럼 결국 시각광선이라고 하는 게 이 광학 이론의 기초가 된다, 기본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시각광선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선원근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가능하겠네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알베르티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뻗어나가는 광선들을 세 가지로 나눴답니다. 광선을 세 가지로 나눴으니까 광선의 종류, 광선의 유형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세 가지 광선을 봐야죠. 가겠습니다. 가장 바깥의 시각광선을 뭐라고 하냐면 경계광선을 통해 외곽선이 만들어지고 얘는 외곽선 만드는 기능을 한대요. 경계광선은 외곽선을 만든다. 그 내부에 수많은 광선이 중앙광선, 이 경계광선 내부에 뭐가 있냐면 중앙광선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이 중앙광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색채를 인지한대요. 색채를 인지한다고 보았는데 중앙광선 중에서 회화면과 직각을 이루는 하나의 광선을 뭐라고 하냐면 중심광선이라고 한답니다. 됐죠? 그는 시각 활동에서 이 중심 광선이라고 하는 게 시각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했대요. 시각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심광선이다. 그리고 관찰자가 여기 밑줄 쳐볼게요. 관찰자가 한쪽 눈을 꼭지점으로 하여라고 나와 있는데 밑줄 쳐보시면 그 뒤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기초 지각 시점이라고 나올 거예요. 문제에도 기초 지각 시점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뻗어나가는 시각 광선들을 통해 시각 피라미드가 형성되고 시각 피라미드를 수직으로 관통하는 한 지점에 유리창과 같은 일종의 투과막을 세워놓은 다음 거기에 들어온 장면을 그대로 평면으로 옮겨 나타내면 실제 세계를 완벽히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여기까지가 알베르티가 주장한 내용에 대한 것들이 되겠죠. 기초시각 시점이라고 하는 거 어차피 교재 아래 보시면 뜻 나와 있으니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다음 문단 볼게요. 알베르티는 회화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한쪽 눈에 들어오는 화면에 변화가 없도록 밑줄 기초지각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일정하게 또는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는 선원근법에서 중심광선이었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광선. 회화면과 중심광선이 직교라고 하는 건 90도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중심점을 지나 소실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회화면을 구성하는 밑줄, 회화면을 구성하는 기초 지각 시점, 중심점, 소실점을 일직선상에 놓인다. 또한 눈으로 볼게요. 기초 지각 시점은 그림의 관람자가 화가가 묘사하고자 한 것과 가장 유사한 상이라고 하는 건 모양 모습이죠. 가장 유사한 모양과 모습을 시각적 환영으로, 여기 밑줄 시각적 환영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시점. 환영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실제가 아니죠. 가짜가 되겠죠. 이어서 갈게요. 일단 물론 입체를 평면에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 이게 바로 선원근법이 가지고 있는 선원근법의 근원적 한계가 될 거예요. 불가능하겠죠. 어떻게 입체적인 사물을 평면에 완벽히 재현하겠어요? 할 뿐만 아니라 선원근법은 밑줄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토대 위에서 정립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의 시각 경험과 맞지 않은 측면 밑줄 쳐보시면 선원근법의 한계. 갈게요. 선원근법을 충실히 따른 그림일지라도 그것은 정교한 방식에 따라 입체를
2차원적으로 재현한 여기 세모 시각적 환영. 아까 봤던 거죠. 시각적 환영. 실제가 아니라고요. 환영 거짓이라고. 1뿐이고 이를 우리는 밑줄 사실처럼 보이는 그림으로 받아들이는 것. 밑줄 쳐보시면 이게 바로 선원근법의 문제점이 되겠죠. 결국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영을 실제처럼 받아들인다. 거짓을 진실처럼 느낀다가 되겠죠. 문제점. 선원근법의 결합을 깨닫고 있던 당대에 누가 나오냐면요. 다빈치가 나옵니다. 다빈치는 위에 나와 있는 이러한 선원근법에 대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럼 다빈치는 선원근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었겠죠? 갈게요. 다빈치는 실제의 시각 경험에 보다 부합하는 원근법으로서 멀리 있는 사물을 더 흐릿하게 그리는 뭘 발견했냐면 공기원근법을 개발해서 작품에 적용했다. 결국 멀리 있는 사물을 흐릿하게 그리면 가까이에 있는 사물을 선명하게 그릴 겁니다. 그죠? 그럼 결국 공기원근법이라고 하는 건 거리에 따라서 선명도의 차이를 두고 표현하는 원근법이 되겠죠. 멀리 있는 건 흐릿, 가까이 있는 건 선명. 그러니까 사람들은 흐릿한 그림을 보면 멀리 있네, 선명한 그림을 보면 가까이에 있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다빈치랑 관련된 문제가 나오니까 정리를 도와드린 거고요. 뒤에 가서 또 나올 거니까요. 어차피 나글로 갈게요. 르네상스 시기에 누가 나오냐면요. 브루넬 레스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선원근법의 원리를 얘도 그러면 선원근법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는데 얘는요. 선원근법의 원리를 사람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답니다. 얘는 선원근법을 사람들이 어떻게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만들었는지가 중요하겠네. 그는 선원근법에 따라 성 요한 세례당의 주변 풍경을 한 변의 길이가 30cm 정도인 정방형 작은 화폭에 그리고 그 한복판에 작은 구멍을 뚫었답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시에 따라서, 지시라고 하는 걸 좀 밑춰볼까요? 사람들에게 자의적으로 맡긴 게 아니라 자기가 지시를 내렸답니다. 지시에 따라서 사람들이 밑줄 거울 통해 작은 그림을 보도록 했고요. 그 지시는 아래와 같았다라고 나오니까 아래 문단을 보셔야죠. 브루넬 레스코는 먼저 사람들을 세울 지점과 세례당 건물 사이의 거리뿐만 아니라 밑줄 그림을 보는 눈의 높이와 시선 방향까지도 고정될 수 있도록 그림을 관찰할 지점을 선정했다. 밑줄 쳐보시면, 그러니까 무언가가 고정시킬 포인트를 지정하고 있다고 하는 건 아까 나왔던 기초 지각 시점은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브루넬 레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선원근법을 사람들을 하여금 실제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방금 밑줄 친 것처럼 기초 지각 시점을 적절히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했답니다. 최대한 기초 지각 시점이 일정하게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원근법에서는 브루넬 레스코는 자신이 그림을 그렸던 지점인 기초 지각 시점에서의 풍경을 사람들도 똑같이 보도록 서 있는 위치와 관찰자의 눈높이 등을 조정한 건데, 그 이유 밑줄 기초 지각 시점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시각적 환영을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밑줄 쳐보시면 얘는 앞에 나왔던 알베르티와 공통점이죠. 알베르티나 브루넬 레스코나 공통적으로 기초 지각 시점이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했답니다.
자리를 제대로 세우고 나서 브루넬 레스코는 사람들이 한 손에 그림을 들고 한쪽 눈을 그림 복판에 뚫은 구멍의 뒷면에 대도록 한 다음에 다른 손은 거울을 잡고 팔을 앞으로 뻗어 그림과 거울이 나란히 위치하도록 했답니다. 아래 그림 보시면 그 모양으로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림 복판이라고 나오는데 밑줄 칠게요. 그림 복판의 구멍과 거울의 중심을 잇는 선이 거울면의 동그라미 직각, 밑줄 이어서 칠 거야. 직각으로 닿을 수 있도록 높이를 잘 조정한 후 밑줄 쳐보시면, 이 직각이라고 하는 게 왜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했냐면 앞에 나와 있는 알베르티라고 하는 사람도 회화면과 직각을 이루는 중심 광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 부분하고 공통점으로 또 묶일 수가 있어서 직각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체크하라고 한 겁니다. 시각 활동에서 알베르티라고 하는 사람은 시각 활동에서 중심광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고, 중심광선이라고 하는 게 직각을 이루는 거라고 했잖아요. 회화면과 그 부분과 공통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고요. 그림 복판에 난 구멍에 눈을 바짝 붙이고 거울을 보게 했다. 그렇게 하여 사람들의 눈에, 여기 밑줄, 거울에 비친 자신의 그림이 들어오도록 한 것이다. 한번 주셔볼까요? 얘들아, 잘 봐.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 우리의 오른쪽과 왼쪽이 어떻게 보여요? 대칭돼서 보이죠? 반대로 뒤집혀서 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브루넬 레스코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선원근법을 직접 경험할 때 거울을 통해서 보게 하고 있죠. 그죠? 그럼 브루넬 레스코라고 하는 사람은 그림을 그릴 때 좌우를 일정하게 그렸을까요? 좌우를 반전시켜 그렸을까요? 그렇죠. 좌우를 반전시켜서 그렸을 겁니다. 왜? 거울을 보고 느끼게 만들 테니까.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라서 좌우가 반전되는 그림을 그린다라고 해도 특이사항은 없겠죠. 당연히 이 부분은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면 뭔 개소리야 밖에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한 번쯤은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드린 겁니다. 브루넬 레스코는 사람들에게 거울에 비친 세례당 그림과 실물 세례당을 차례로 비교하게 했대요. 만약 거울에 비친 세례당의 그림을 반전시켜서 그리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다르네요라고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애초에 그림을 반전시켜 놨으니까 거울에 비친 거랑 실제 세례당의 모습은 거의 흡사하겠죠. 유사하겠죠. 그림의 복판에 뚫린 구멍을 통해서 거울에 비친 그림을 보던 사람들은 구멍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잘 보세요. 구멍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구멍을 통해서 무언가를 봤다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겠죠. 한 손에 든 거울을 잠시 젖히고 실물 세례당을 보았다. 그럼 거울 없이 구멍을 통해서 실물 세례당을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당시에 브루넬 레스코의 지시에 따라 그림을 직접 보았다고 전해지는 그의 제자 동그라미 마네티, 브루넬 레스코의 제자 마네티는 밑줄 선언근법에 입각해 그려진 그림의 상과 실물은 윤곽선, 형태, 비례관계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일치했다고 기록했대요. 그럼 브루넬 레스코가 주장한 선언근법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문제 갈게요. 25번. 알베르티와 브루넬 레스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알베르티는 선원근법의 원리를 이론적으로 정립했죠. 여기 나와 있는 이론이야. 실제가 아니라. 반면에 브루넬 레스코는요, 선원근법의 원리를 실제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게 만든 거니까 실제로 구현했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겠죠. 정답 1번. 2번 갈까요? 알베르티는 선원근법을 독자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고요. 브루넬 레스코는요, 적절성을
여러 사람과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따져보았다라고 하는 건 같은 말로 논의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논의하지 않았으니까 틀렸죠. 3번 알베르티는 선원문법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고대 그리스인데 어떻게 과학이 나와? 상식적으로. 그 다음 브루넬 레스코는요 경험적으로 속기다 맞는 말. 4번 알베르티가 당대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고요 브루넬 레스코도요 알베르티를 통해 배우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어요. 5번 알베르티는 선언근법을 의심 없이 수용하지 않았어요. 왜? 고대 그리스 과학 이론과 기하학적 원리를 가정에서 정립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심 없이 수용했다 틀렸고, 브루넬 레스코는 선언근법에 반영된 이론을 맹신하는 것도 경계한 게 아니죠. 정답 1번 끝. 26번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은 방금 말씀드렸던 걸 또 한 번 이어집니다. 5번이죠. 고대 그리스 과학 이론이라고 하는 건 르네상스 시기에 과학적 발견을 토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르네상스는 고대 이후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알베르티는 고대 그리스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르네상스 이후라는 말이 맞아 떨어지겠냐는 거죠. 1번 볼까요? 브루넬 레스코가 사람들의 그림 관찰을 위해 정해준 지점은 자신이 성 요한 세례단 그림을 그렸던 지점이겠고 맞는 말이 될 거고요. 기초 지각 시점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되니까. 2번 알베르티는 면밀하게 선 언급법이 적용되어 그려진 회화는 그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실제와 정확하게 비례한다라고 보았겠죠. 사실적인 재현을 목적으로 하니까. 3번 브루넬 레스코는 그림을 그릴 때 자신이 바라본 성 요한 세례단 주변 풍경을 그대로 그리지 않고 밑줄 좌우를 반전시켜 그렸다. 왜? 거울을 통해 확인하니까. 거울을 사용하니까. 4번 브루넬 레스코는 사람들이 그림 뒷면에 구멍에 눈을 댈 때 그림의 구멍과 거울의 중심을 잇는 선이 거울면의 밑줄 직각이 되게, 이게 바로 알베르티와의 공통점이었죠. 직각이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27번 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 내용을 칠 문제죠. 그래서 물음표 옆에 가를 통해서 무언가를 적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적절한 질문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불가능한 거니까 내용 한 번 더 읽어보세요. 틀리신 분들은요. 정리 한번 도와드렸으니까. 28번 시각 피라미드에서 나오는 28번 아래다가 적어놔. 가에 나와 있는 가에 나온 이미지 참고. 그 독서에서 그림을 준다라고 하는 건 그림과 관련된 문제를 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줄글로 나와 있는 게 난이도가 높지 시각적인 자료를 주면 난이도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독서에서 그림이 나오면 그림과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28번입니다. 그래서 시각 피라미드라고 하는 게 뭐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에 나와 있는 그림을 바탕으로 적용시켜 보시면 정답은 1번으로 끝나요. 정답은 1번으로 끝나고,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예로 봐도 돼요. 선언근법에 대한 정의한 거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바탕으로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림을 활용해서 보시는 편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실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한 번 더 틀리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30번 문제는 일단 정답은 4번이죠. 어휘 안 할 거니까 29번 가겠습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29번 볼게요. 보기는 가에 대한, 그럼 여기서 일단 가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가는 얘야. 선 원근법의 결함이죠. 그럼 결함이라고 하는 건 한 개나 문제점이 될 테니까 앞에서 밑줄 쳤던 것들이 될 거야. 여기에 대해서 밑줄 다빈치의 견해. 다빈치는 공기원근법이라고 하는 걸 주장했죠. 선원근법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선명도의 차이를 둔다라고 정리하고 왔습니다. 견해를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윗글과 보기를 통해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그림에서 시작점 동그라미 쳐볼까? 시작점. 여기서 말하는 시작점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아까 선원근법에서 봤던 기초 지각 시점이랑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시작점이라고 하는 멘트 자체가 낯설 수가 있는데, 시작점이라고 하는 게 선원근법에서 말하는 기초 지각 시점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빈치가 말하는 공기 원근법이라고 했을 때 거리가 멀고 가까운 것도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시작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알베르티가 주장한 선 원근법에서 말하는 기초 지각 시점과 유사한 지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잡고 설명 볼게요. 그림에서 색이 칠해진 세공의 지름은 모두 같답니다. 지름의 차이가 없네요. 지름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크기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크기는 원래 동일해요. 중앙의 공을 기준으로 양옆에 놓인 다른 두 공의 시작점으로부터의 거리는 같다. 시작점에서 각 원에 두 개의 접선을 그리고 각 접선이 이루어지는 각도를 측정하면 알파는 옆에 나와 있는 공식대로 성립할 수 있대요. 시작점과 중앙의 공의 중심을 연결한 점선에 수직이 되도록 시작점과 세공 사이의 직선을 그리고 그 선분의 길이를 비교하면 AB는 EF가 CD보다 크다 라고 공식이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아래 갈게요. 1번 보기에 점 A부터 F를 연결한 선분 밑줄. 보기에서 AF라고 하는 거 거기 그림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걔랑 174쪽에 가 그림 보실까요? 같이 나란히 놓고 보셔야 좋은데요. 갈게. 선 원근법에서 회화면 보실까요? 회화면을 뚫고 선이 광선들이 지나가고 있죠. 그림 보시면요. 맞아요? 그러면 AF라고 하는 선분을 뚫고 선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A부터 F를 연결한 선분은 선 원근법에서의 회화면과 상은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게끔 맞는 말이 되겠네요. 거기를 뚫고 투과하는 것처럼 지나갈 테니까요. 맞는 말 그림이랑 같이 보셔야 됩니다. 2번 선 원근법에 따라서 보기에 세 공을 그리는 경우에는 기초 지각 시점에서 기초 지각 시점이라고 하는 게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죠?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시각적 활용으로서의 경험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실적인 재현을 중시한다. 평면의 공간적 깊이가 나타나도록 만든다라고 했죠. 그죠? 이게 선 원근법입니다. 기초 지각 시점에서 멀리 있는 공을 더 크게 그리게 된다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맞는 말. 3번 여기 밑줄 일상적 경험을 통한 직관적 지식 밑줄. 그거를 쉬운 말로 바꾸면 무슨 뜻이냐면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인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상적인 경험에서 알 수 있는 지식이 되겠죠. 됐어요? 보기에 세공을 눈으로 볼 때는 시작점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중앙에 있는 것을 가장 큰 것처럼 보이겠죠. 당연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4번 보기를 통해서 다빈치를 통해서 인간의 일상적 지각에서 일상적 지각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했던 거 이거예요. 멀작, 가크 이거. 사물의 크기는 각도에 의해서 각도 동그라미. 각도도 측정해야 되니 각도 중요하겠지. 좌우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군. 마찬가지 맞는 말. 5번 선 원근법에서는 기초 지각 시점의 높이에 따라 화면의 깊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얘들아 소실점의 높이가 달라져야죠. 소실점의 높이가 달라지는 거지 화면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 예를 보시면 돼요. 소실점과 소실점을 향해 가는 소실점을 향해 뻗어가는 직선을 이용한다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건 화면의 깊이가 아니라 소실점의 높이가 왔다 갔다 거린다라고 생각해야 맞겠죠. 그 다음에 평면에 있는 공간적 깊이가 나타난다라고 설명해 맞는 문장이니까 정답은 5번으로 끝나겠죠. 여기까지가 실전 모의고사 2회 독서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